안녕하십니까.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을 강의하게 될 김동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행정절차론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수는 아마 이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일 건데 여러분 막막하죠? 좀 답답하죠? 양도 적은 양이 아닌데 이것을 주어진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에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해서 내가 좀 그나마 남들보다는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인가 아마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수업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공부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공부하십시오. 체크를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네. 여러분 가장 실력이 빨리 이렇게 향상되는 그 수험생의 특징은 이 강사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잘 듣고 단순하게 따라오는 것, 그리고 단순 반복하는 이런 분들이 단기간에 실력이 확 올라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업에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방법대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정 절차로는요, 8개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로는 원래 우리 이제 론하고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규정과 우리 학자들의 이론이죠. 이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론 하면 행정절차법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의 법이 있죠. 이런 법이 있고 여기에 이론까지 다 가미되어 있는 이런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일단 양이 많습니다. 조문들도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여기 조문들을 보시면 8개 분야에 걸쳐서 이제 시험이 출제되는데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행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행정법의 내용입니다. 행정법의 내용인데 이 행정법의 내용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 행정절차론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별표 3개 있고 2개 있고 1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출제 빈도를 말하는 겁니다. 출제 빈도를 분명히 이제 말하는 것이고, 별표 3개 있는 게 이제 출제가 아무래도 많이 되는 것이죠. 2개 있는 것은 얘보다는 좀 덜 출제되는 것이고, 하나 있는 애는 얘들보다 더 이제 적게 출제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다. 여기 별표 2개 중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있지 않습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 별표 5개야. 중요도로 보면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아니라 중요도로 보면 얘는 별표 5개죠. 얘랑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잘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적어도 이 수업에서는 제가 이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예습을 하셔야 돼요. 보통 다른 이 과목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걸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론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분은 먼저 예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습을 할 때 이거를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 여러분이 오늘 학습하게 될 그 부분이죠. 해당 부분이죠. 이해 안 돼도 좋으니까 빠른 속도로 그냥 대충이라도 훑어보셔라. 대충이라도 훑어보는 이 정도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쨌건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오늘 대략 배울 내용을 훑어보고 살펴보고 들어온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거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일단 어쨌건 한번 듣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당연히 복습을 한다 안 한다? 당연히 복습을 한다. 복습. 여러분 중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복습을 제대로 잘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직장 생활이며 다른 일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게 이제 시간이 넉넉한 분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라도 정 안 되면 1, 2분 저 교수님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아요. 10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10분 안에 거기에 맞게끔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시간이
넉넉지 않은 분들은 짧은 시간을 반복해서 우리가 복습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3, 4일이나 후에 3, 4일 정도 지나서 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있죠?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대로 하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이제 공부를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예습 복습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우리 이제 교재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일단 8개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처음에 챕터 1에 보면 행정절차법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갈 건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먼저 조문을 볼 겁니다. 해당 조문 다 자료로 나눠 드릴 거예요. 제가 조문을 보고 그 다음 우리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교재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 교과서라고 하면 거기에 이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문도 있지만 이론도 많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목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이걸 조문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론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 교재들이 다들 두껍지 않습니까? 막막한 느낌이 들어요. 막막한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 절차로는요. 이 교재 하나로 일단 충분하다. 뭐 다 100% 충분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론을 우리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 있는 교재들까지 막 끌어모아서 여기까지 다 봐야 돼.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과목이 행정 절차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면 여러분 1년 후에 시험 볼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여유롭게 준비할 겁니다. 이것도 이 교재도 보고 저 교재도 보고 쓸데없는 그 논문도 한 번씩 뒤적뒤적 이렇게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시험을 본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한 달 후에 민법도 봐야 되고 행정 절차론도 봐야 되고 다른 법도 봐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겠죠? 잡다한 거 다 털어내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보겠죠?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라고요. 정말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한 5달 시간 남았으니까 여유롭게 한다. 이미 이거 틀린 겁니다. 적어도 2차 공부하는 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한 달 후에 시험 본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쓸데없는 거 다 털어내고 꼭 필요한 것 위주로 한다.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게 필요 최소 아니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준비되었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나서 아쉬우면 다른 출판사 교재를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비춥니다. 일단 이거 하나만 잘 하셔라. 그러면 우리 보통 여러분 교재를 볼 때 법 조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학자들이 써놓은 그 이론 내용들 이거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는데 적어도 우리 과목은요. 다른 과목 보듯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론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교재에 나온 정도로만 간단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부담감 제가 설명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셔라. 그리고 이 법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수님? 정말 중요한 내용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몰빵? 속된 말이 아니라 여기에 몰빵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혹시 뭐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뭐 다른 학원 뭐 모의고사랄지 이런 거 한번 또 궁금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걸 보시더라도 아마 그렇게까지 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한다? 각각의 자 시작할 때는 조문을 먼저 보고 제가 자료 따로 나눠 드립니다. 그리고 교재를 본다. 교재의 중요한 내용을 테마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기출입니다. 기출. 또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교수님, 이 기출된 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올 수 있죠.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어려워요. 주관식에서 100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예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는 기출된 걸 가지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잘 준비를 할 뿐이죠.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준비했는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내용 나올 수 있겠죠. 벗어나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조문에서 나와요. 조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를 보면서 늘 항상 뭘 여러분이 시간 남을 때마다 읽어보셔야 되느냐, 조문을 읽어보세요. 조문을. 우리 기출문제로 아직 그러니까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기출되지 않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 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조문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딱 결론이 나왔죠. 우리 공부는 우리 행정 절차로는 교재 하나로 본다. 교재 하나로 끝낸다. 끝내는데 혹시 여기에서 빠지는 내용은 뭘로 보충한다? 조문으로 보충한다. 분명히 교재도 봤고 조문도 봤는데 분명히 그리고 출제된 걸 보니 대략 이 범주 내에 있긴 한데 사례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냥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써야죠. 글을 만들어야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잘 하시는 겁니다. 잘 하시는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응용해서 그게 글짓기가 됐건 뭐가 됐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그 행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저는 그 일반 행정사하고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있어요. 당연히 따로따로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 외국어 번역 행정사 할 때는 이제 그 영어로 해서 제가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차 볼 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2차 볼 때 아주 우수하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남들보다는 좀 높은 점수로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공부할 때 제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저는 이제 사실 공부가 계속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행정사 할 때 별도로 공부를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며칠 그냥 쑥 기출되었던 내용 보고 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그냥 풀었습니다. 저는 그게 됐죠. 여러분한테 이제 금방 뜨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한번 이제 봤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고 그러면 행정 절차론 할 때 제가 100점을 맞았겠냐고요. 절대 100점을 맞을 리가 없죠.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100점을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잘 응용해서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는 거. 그렇게 여러분도 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민법하고 행정 절차론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론을. 우리 100분에 다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법 50분, 행정 절차론 50분이에요. 그럼 행정 절차론 문제가 몇 문제냐? 크게 4문제입니다. 크게 4문제. 크게 4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제1문에 2개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자세히 펼쳐보면 이게 5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문제. 5문제면 대략 50분이니까 한 문제에 10분이야, 10분.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10분이요. 금방 가버립니다. 정말 이 100분 안에 뭔가 막 쓴다. 저도 제 느낌에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민법은 잘 썼어요. 정말 쓸 이야기가 참 많아. 막 썼는데 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쫓겼어. 행정 절차론 이제부터는 마음 급해지죠. 정말 이제 배점 큰 거부터 막 쓰는데 아마 다 제대로 우리 이제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 채점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마 웃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앞부분에서는 글자들이 좀 이쁘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막 날아가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평상시에 핵심 내용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100점 만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흔적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커져요. 다행인 것은 우리 행정사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합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공부한 흔적이 답안에 좀 나오면 그래도 다른 우리 시험과 비교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런지는 차차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행정 절차론을
이렇게 한 뭐 19회 내지는 20회에 걸쳐서 같이 이제 하게 될 텐데 저를 믿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점수를 한번 맞아보자. 네. 여러분도 행정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다른 일도 하지만 또 이 강의도 하죠. 저는 사실 그 쓰리잡입니다. 쓰리잡. 저 이제 주된 것은 강의인데 다른 일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다 더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이야기를 더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수업하면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수업 듣는 내내 수업 들으시는 동안에 성실하게 예습 복습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우리가 바로 이제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 절차론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 지금 8개의 법을 볼 건데 그 중에 행정 절차법을 먼저 볼 겁니다. 행정 절차법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진행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조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을 살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어떤 법이라고 했습니까? 어쨌건 여러분 대표법이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은 그래서 일단 여러분 조문을 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제가 절차법이 어떤 법이냐 설명을 드리고 조문을 본 다음에 이제 교재로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 1강, 2강 정도는 계속 조문을 보면서 설명과 조문을 같이 지금 여러분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3강부터 우리 교재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고 OT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 그 절차로는 어떻게 한다? 행정 절차론 한 50분 안에 그죠? 한 5문제를 10분 정도로 해서 다 열심히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행정절차법 그 우리 조문을 이 자료 받으셨죠? 예, 이거 제가 다 이제 어쨌건 작업을 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아마 여러분 다 받으셨을 건데 그 2페이지부터는 행정절차법입니다. 말 그대로 조문 1조부터 해서 쭉 나와 있고요. 첫 페이지가 행정절차법에서 기본적인 그 기본 큰 개요. 행정절차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지도와 같은 겁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제도가 있어. 어떤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돼.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된 제도와 그렇지 않는 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정된 제도만 잘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규정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먼저 이거를 어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 이건 암기를 해도 됩니다. 핵심 내용이고 그 우리 법에 있어서는 뼈대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는데 암기를 어떻게 하느냐? 암기만 하면 저는 암기만 하면 암기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암기를 하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강제하진 않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하는데 여러분 자료에 제가 제일 이 자료 밑에 이제 제가 써드렸습니다만 네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골프 선수 보면 신지혜 선수 있죠. 가끔 한 번씩 우승하는 그죠? 신지혜 선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암기를 하는데요. 네, 여기다가 신지혜 선수가 확 공개해서 처분한다. 이렇게 네, 신지혜 선수가 확 공개해서 처분한다. 이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자는 신고를 말합니다. 신고. 지는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가 뭡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뭐 권면이나 공고하는 것, 권면이나 공고 등의 비권력적 작용을 우리가 행정지도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름 해수욕장
해수욕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가면 되게 여름에 그 바가지를 많이 씌우죠. 그 상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름 그 휴가철에 보면 그 우리 해수욕장에서 그 상인들이 가끔 이렇게 그 바가지 씌우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뭐 군청이랄지 뭐 구청이랄지 예를 들면 뭐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인들한테 부탁을 하죠. 상인 여러분, 이번에 우리 많은 피서객들이 와야 되니까 여기 물가를 작년 수준 정도로 해서만 물가를 유지해 주세요. 그 정도로 해서 팔아주세요. 너무 바가지 씌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 지도예요. 그 다음에 농촌 같은 경우는 그 벽시 있죠. 벽시가 이번에 새로 계량종이 하나 나와서 굉장히 좋은 계량종이 나왔는데 농민들을 모아다가 벽시를 뿌리기 전에 이 벽시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벽시가 이번에 계량종인데 굉장히 수확량이 높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뿌리셨던 그 벽시에 비해서 한 두세 배는 수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설명도 하고. 그죠? 이렇게 권면이나 지도하는 것을 행정 지도라 합니다. 비권력적인 작용. 이거 행정 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예자는요. 두 가지예요. 행정 입법 예고, 행정 입법 예고, 그 다음에 행정 예고, 행정 예고. 그러니까 여기도 예고, 여기도 예고. 그래서 예고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확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확약, 뭐 약속이죠. 확실한 약속, 뭐 이런 정도로 간단히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약. 그 다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반 사실 등을 공표하는 겁니다. 공표. 걔는요, 우리 사실 계획의 기자이거든요.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 행정계획. 향후 몇 년간 뭘 하겠다, 뭘 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계획. 그 다음 처분. 자, 이것은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런 제도들이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자부터 보면요. 신고. 신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 다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여기서 여러분 신고 우리 일반인이 신고하지 않습니까? 신고하는데 우리 행정청에서 예를 들면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수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신고를 유효한 걸로 받아들이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합니다. 수리는 이 신고를 유효인 걸로 받아들이는 행위. 받아들이는 행위. 이걸 뭐라 한다? 수리라 합니다. 유효한 걸로 받아들이는 이런 행위를 뭐라 한다? 수리라 한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신고는요. 수리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출생신고 보세요. 출생신고. 애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법이 신고하라니까 우리는 신고하죠. 당연히요. 세금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얘가 태어나면 또 나중에 얘가 이런 애가 태어났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하나의 이제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그렇죠. 나중에 또 군에도 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각종의 법이 정한 각종의 이제 그 권리 의무가 또 애한테 생겨나는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기본적으로 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각종의 그런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이런 관리 차원에서라도 신고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출생 신고를 했다. 우리 행정청이 수리를 해줘야 됩니까? 수리라고 하는 걸 해줘야 태어난 것이 쉽게 말해서 태어난 것이 유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태어난 것은 행정청이 유효라고 하건 뭐하건 상관없이 이건 자연 발생적인 거기 때문에 출생이라고 하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출생 신고에는 행정청이 뭐 수리를 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행정청은 그냥 출생 신고하면 그걸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 태어났는데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신고 중에 보면요. 출생신고처럼 행정청에 수리와 상관없이 효력을 발생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요. 우리 음식점 영업 신고가 있죠. 음식점 그 운영하기 앞서서 하는 신고. 이 신고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청이 그래 영업해.
그러니까 유효 이 신고에 대해서 유효라고 인정해줘야, 즉 수리를 해줘야만 음식을 판매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음식점 영업 신고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청이 뭘 해줘야? 수리를 해줘야만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의 신고를 뭐라 합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종류의 신고가 있습니다. 다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러면 이 둘 중에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 두 가지를 다 규정하고 있느냐, 어느 하나만을 규정하고 있느냐, 하나만 규정하고 있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이게 이제 사실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거든요. 원칙적인 모습이야. 가장 간단한 모습.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신고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받고, 자,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는 하나의 절차니까 이건 해당 우리 조문을 보면서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처분입니다. 처분. 일단 이 처분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제 우리가 조문으로 볼 건데, 자, 이 처분을 크게 둘로 나눠요.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 이 부분은 이 그림 절차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문제를 또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 둘로 나눴을 때 말 그대로 침익적 처분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뭐한다? 침익적 처분이라 하는 겁니다. 수익적 처분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처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혜택을 주는 처분, 수익적 처분,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허가, 인가, 특허 우리가 받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처분을 뭘 한다? 수익적 처분이라 하는 겁니다. 세금 부과,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행정청이. 이건 침익적 처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각종의 우리에게 어찌 보면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의 처분을 우리가 통칭해서 침익적 처분, 혜택을 주는 처분을 수익적 처분이라는데, 그러면 이 처분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준비해서 쭉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실제 그 처분을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을 쭉 한번 펼쳐보고요. 펼쳐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수익적 처분은 어떤 그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처분이 되어지는지, 침익적 처분은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처분이 되어지는지, 자, 그 과정에서 이 둘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 아니면 각각의 특유한 절차, 이 둘을 구별해 내셔야 돼요. 자, 먼저 수익적 처분은 이렇습니다. 수익적 처분은요, 먼저 처분하기 앞서서 처분 기준을 이런 그 각각의 처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처분 기준을 설정을 해서 공표를 해요.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 1월 2일부터 이제 행정이 이제 시작된다 칩시다. 1월 2일. 그러면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 신청이나 이거를 할 건데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기준을 정해서 설정을 이렇게 공표를 한다고요. 국민들한테 알려줘요. 이건 똑같아요. 수익적 처분이나 침익적 처분 다 똑같습니다. 뭔가 하기 전에 일단 기준을 설정해서 공표를 합니다. 공표하고,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는요, 각 그 여러 종류의 수익적 처분이 있겠죠. 그 처분의 처리 기간이죠. 건축 신고가 오면 이 건축 신고에 대해서는 며칠 안에 처분한다. 처분 기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처분 기준 설정 공표하고, 그다음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처리 기간도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마련해 두고 있고, 자, 그리고 실제 이제 누군가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련해 둔 거고, 그런데 누군가가 신청을 합니다. 신고하고 신청 지금 달라요. 여러분, 신청은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허가해주세요. 신청하는 거예요. 부탁이나 요청할 때는 신청이란 말을 써요. 이 신고라고 하는 것은 보고, 이런 말로 쓸 수 있어요. 보고. 자, 일단 수익적 처분은 이렇게 마련해두고, 이거 마련해두고 누군가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걸 허가나 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요건을 따져보고요.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해요. 행정처분을 하는데 처분할 때는 왜 이런 처분을 했는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두고 그런데 이제 실제에 있어서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우리 행정처분 요건을 따져보고 뭐 한다? 행정처분을 한다. 처분할 때는 뭐 한다? 이유를 제시한다. 이게 큰 흐름이야. 이해되죠? 자, 이에 비해서 우리 침익적 처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겁니다. 할 때 마찬가지야. 1월 2일 날 얘도 마찬가지죠.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를 합니다. 이런 처분에 있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기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갖다가 공표를 해요. 똑같이. 자, 그런데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처리 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이건 혜택을 주는 여기에서만 처리 기간을 두는 것이고요.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자, 이렇게 공표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법 위반 행위를 했다? 법 위반 행위 한 것을 행정청이 알았어요. 그러면 법 위반 행위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하겠죠. 과징금을 예를 들면 부과를 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갑이란 사람이 불법 이득을 취득을 했어. 그걸 행정청이 인지를 했어. 인지를 해서 이놈에게 이제 그러면 과징금 500을 부과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과징금 500을 부과하기 전에요. 이 사람에게 어떤 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그 이득을 불이익한 뭔가 부정한 이득을 취득했는지 뭔가 사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히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익한 처분하기에 앞서서는요. 먼저 사전 통지합니다. 당신이 법 위반 행위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청이 의견을 듣는 제도,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이제 세 가지예요.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이제 세 가지인데 아무튼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죠. 하고 실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의견을 청취하는데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에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청문이 있고요. 공청회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의견 제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다시 침익적 처분은 이런 기준이 다 이제 공표됐죠. 그리고 이제 실제에 있어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딱 보니까 누군가 갑이라는 사람이 법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부과하기에 앞서서 먼저 미리 알려준다. 너 법 위반했어. 너한테 과징금 500 부과할 예정이야. 너 혹시 할 말 있으면 해. 안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을 듣는 제도에 세 가지가 있다. 청문회, 공청회, 의견 제출. 그러면 교수님 이들을 어떤 경우에 청문회로 가고 어떤 경우에 공청회로 가고 어떤 경우에 의견 제출로 갑니까? 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사유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이 청문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는 의견 제출하도록 합니다. 의견 제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견을 들으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의견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합니까? 행정처분합니다. 행정처분하는데 왜 이런 과징금을 500을 부과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돼. 이유를 제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수익이야. 수익적 처분. 그리고 여기가 침익적 처분.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처분을 하는데 처분할 때는 행정청이 이유를 제시할 것.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서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의 공통적인 절차가 있어요. 공통적인 절차. 어떤 절차입니까? 이거. 그 다음 어디? 이거 할 때 행정처분의 이유 제시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유 제시 반드시 해야 됩니까? 원칙은 반드시 해야죠. 예외가 있죠.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 세 가지인데 자세히 뜯어보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들은 공통이고 자, 처리 기간, 신청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이 처분은 무슨 처분? 침익적 처분? 아니, 수익적 처분과 관련되어 있다.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딱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이런 용어 나오면 얘는 수익적 처분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만약에 사전 통지, 의견 청취, 뭐 청문회, 공청회, 의견 제출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 여러분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떠올려야지. 이해됩니까?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는 침익적 처분에만 있는 제도예요. 처리 기간이나 신청은 어디에만 있는 제도입니까? 수익적 처분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셔라. 이걸 잘 기억해 두라. 자,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조문으로 갑니다. 조문으로 가는데 자, 여기에서는 우리 두 문자 따서 어떻게 외웠죠? 신지혜 선수가 확 공개 처분했다. 신지혜 선수가 확 공개 처분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행정절차법 1조부터 한번 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와 있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제1호 행정청이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목. 행정청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 그 다음 나목.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 가로 이하 법령 등이란다.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자, 이렇게 하면 또 잘 와닿지 않죠. 행정청은 뭐냐면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구청 해보세요. 구청. 행정청 하니까 막연히 여러분 어떤 하나의 건물, 그다음 우리 이제 그 정부 조직 조직 자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청은요, 자, 여러분 장을 말합니다. 장. 여기 이제 구청 보면 여러분 구청장이 있죠. 구청장이 있고 그 직원들이 있죠. 직원들. 그런데 행정청은 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그 행정청 하면 사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자, 그래서 행정청은 다음 그 강목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2호 처분이란 여기 별표 3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있죠. 개념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서 이게 쓸 줄 알아야 돼요. 행정처분. 그럼 행정처분 이거를 그냥 쓰는 거하고 그냥 암기해서 쓰는 거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쓰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 행정법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니까,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처분은,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행정절차법이 있다 봅시다. 법이 있어요. 이번에, 자, 그러면 여기 구청장이 있겠죠. 우리 장. 이제 여기 이제 이게 행정청이죠. 행정청. 경찰서장 하면 경찰서의 장이죠. 그러니까 이 경찰서장도 행정청이에요. 구청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행정청이고, 장관도 행정청이고. 아시겠죠?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장을 뭘 한다? 행정청이라 한다. 그러면 여러분 행정청이 있고 우리 일반인이 있습니다. 일반인. 보통 일반인이 예를 들면 법 위반 행위를 했다. 법 위반 행위를 하면, 자, 우리 그 행정청이 법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법을 적용을 해서 이 일반인한테 어떤 제재를 하겠죠. 맞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구조는 이겁니다. 우리 행정청은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 이 그림에서 법, 장, 일반인. 그러면 일반인이 잘못했다? 이게 하나의 사건이죠. 이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법률 용어로 구체적 사실이라 합니다. 구체적 사실. 앞으로 여러분 구체적 사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건 발생했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자, 이 그림에서는 우리 행정청이 얘한테 법을 적용해서 어떤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어떤 작용을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작용에 이 행정청의 작용에 행정처분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행정처분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의 것들도 있습니다. 기타의 것. 그러면 어떤 작용을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충족했을 때, 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기타의 것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맞죠? 그냥 단순화시키면 돼요. 우리 행정청의 작용은요, 크게 행정처분과 기타의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기타의 것들의 행정지도도 있고 확약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작용 중에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불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먼저 행정청, 장이 해야 됩니다. 장이 우리 일반인한테 어떤 작용을 했을 때 행정처분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야. 짱이 안 하고 행정청이 안 하고 그냥 직원이 했다?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이 했다? 일반인이 다른 일반인한테 뭔가 통보를 했다? 이거 여러분 행정처분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먼저는요, 행정청이 행하는 거야. 행정청이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부를 건데, 행정처분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청이 행하는 여기 이거 뭐 사건이 발생해야 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에요. 법 집행으로서의 여기 나와 있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처분, 그리고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맞먹는, 여기에 준하는 작용들, 이것들을 우리가 처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처분이라는 것은, 자, 그림 잘 그려주시고요. 먼저 주어가 나와야지. 주어가 행정청이 나와야 되겠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게 뭐라고요? 처분이라고요. 처분. 여러분, 이 행정처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써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분 정도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꼭. 우리 행정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처분은 그렇고요. 자, 먼저 그래서 1호 별표였고 2호 별표였고, 그 다음 3호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밑줄, 지도, 공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권력적이죠.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여러분, 행정처분은 권력적 작용입니까? 비권력적 작용입니까? 공권력 행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적인 거예요. 그죠? 권력적인 작용입니다. 자, 4호 별표 당사자 등이란 다음 강목의 자를 말한다. 자, 가목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효과를 받는 사람을 당사자랍니다. 그러니까 처분했을 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그 처분의 효과를 받죠? 당사자예요, 당사자. 아까 조금 전에 당사자. 직접 당사자가 여기 당사자 등에 포함되고, 나목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끌어들였어. 이 처분에 끌어들였어. 그러면 이 들여진 사람, 이 사람도 뭐가 됩니까? 당사자 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5호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자, 밑줄 의견을 듣고 그 다음 증거 조사, 이거 하는 것. 청문, 공청회란 6호 행정청이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 등, 밑줄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밑줄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공청회는 말 그대로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청문회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약간 다르지. 청문회는요, 당사자의 직접 의견을 듣고 우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듯이 증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다르잖아요.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공청회, 당사자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하는 것을 뭐? 청문회.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7호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네, 됐고. 8호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네, 전자문서. 9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네. 자,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가끔 출제하거든요.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응용해서 뭔가를 좀 써낼 수 있다. 제3조 적용 범위. 자, 1항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신지의 확 공개 처분 이거 있었죠? 여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2항 이 법은 다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1호부터 9호까지 나왔는데 이거 암기를 해야 되냐? 여러분이 또 그래 할 수 있어.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요.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 대략 느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거 꼭 이게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 행정법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면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일단 주관식이고 그래서 객관식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딱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왔을 때는 이것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애들 이 정도로 골라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우리 행정 같은 경우도요. 이게 지울게요. 행정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 보면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 일반 행정하고 우리 일반적인 행정하고 자, 특수 목적의 행정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 그러면 행정절차법은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 일반적인 행정이 있죠. 일반 행정 처리를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행정절차법. 이해되시죠? 행정절차법. 그러면 특수행정 같은 경우는 다 개별법이 있어요.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각각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행정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이 여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1호부터 지금 9호까지 나왔는데 다 특수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호 국회,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 국회 나왔네? 일반 행정 아니죠? 2호에 법원, 군사법원 나왔죠? 이런 식으로 보라고요. 3호 헌법재판소, 일반 행정 아니죠?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형사, 행영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형사에 대한 거, 일반 행정 아니죠? 그 다음 7호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그 다음 8호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법원의 그 재판과 같은 느낌이죠? 같은 것이죠? 이것도 일반 행정이 아니죠? 특수행정. 그 다음 9호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이런 것들, 외국인, 출입국, 난민 인정, 귀화 뭐 이런 것들. 특수행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네. 됐고 제4조 자, 신의 성실 및 신뢰보호. 1항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해야 된다. 2항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밑줄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원래 소급 적용은요. 인권 침해로 되게 연결이 됩니다. 권리 침해로 연결이 돼요. 자, 옛날 이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사법에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 형법에 이 어떤 특정 행위 할 때 이 행위는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행위할 당시에 그 형법에 보면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어. 않았는데 1년 후에
모 정치인이 이놈을 죽이고 싶어. 갑이 이런 행위를 했다 싶시다. 갑이 행위를 했어. 근데 범죄는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얘를 죽이고 싶어. 정치인들이 같이 모여서 법을 하나 새롭게 형법을 개정을 해서요. 이 행위가 범죄라고 해서 조문을 신설합니다. 신설하면서 부칙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1년 전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소급 적용이죠. 여러분 소급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소급 법률 용어 소급 거슬러 올라감 이런 말입니다. 거슬러 올라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타임머신 같은 거죠. 우리 실제에 있어서는 타임머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법에서는 타임머신이 존재합니다. 과거로 거슬러 가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소급이라는 단어. 소급.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가서 적용되지 않습니까?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급표가 있는 것이죠. 소급 적용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신설을 해서 소급 적용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정치인이 앙심을 품은 정치인이 제거하기 위해서 숙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분 소급 적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녀 사상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급 적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안 된다는 겁니다. 예외 상황이 있지 않는 한은 소급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제5조 투명성. 그다음 제5조의 행정 업무 혁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이 부분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 관할을요. 그래서 이 부분 자 6조 관할 1항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해야 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당연하죠. 여러분 관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행정 사건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 그 행정기관이 이것을 맡아서 처리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에서 발생한 행정 사건을 부산에서 처리한다? 광주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요.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되죠.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충청도에서 처리한다? 일 처리하는 사람 그 예측 가능성도 담보가 안 되는 것이고 업무도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정이나 우리 재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담당 기관들을 정해 놓습니다. 담당 기관. 자, 그래서 그 업무 처리의 이 담당을 우리가 이제 관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할. 보통 행정 사건은요. 그 해당 지역이죠. 해당 지역의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관할합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은 서울 지역 행정관청이 당연히 이걸 담당하죠. 이 담당의 문제, 업무 처리의 문제 내지는 업무의 담당의 문제를 뭐라 한다? 관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을 강원도에다가 이걸 처리해달라고 자 이것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요. 강원도는 지금 관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관할이 있는 서울로 예를 들면 보내는 걸 뭐라 합니까? 이송이랍니다. 이송. 보내는 것을 이송. 자, 이렇게 그러면 이송을 하고 나면 내 사건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의뢰인이 알아야 되겠죠. 민원인이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송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고요. 자, 2항.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그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딱 끊어보세요. 자, 행정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갑 관청이 행정청이 할 건지 을 행정청이 할 건지 애매한 사안입니다. 애매한 사안. 이때는요. 누가 처리하라고 누군가는 딱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결정권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먼저 이 해당 청 있죠. 얘들의 공동 상급청이 있어. 공동 상급청을 A라 칩시다. 이것은 공통 상급청이야. 공통 상급청이 있을 때 A가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 그러면
자, 일단 있으면 좋은데 없다 칩시다. A 관청의 상급청이 갑 관청의 상급청이 A청, 을청의 상급청이 B청입니다. 공통이 없죠? 이때는 그러면 그렇게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해서 각 상급 행정청이 어떻게? 협의해서 얘들이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 등 1항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해야 된다. 2항 자, 행정청은 업무 효율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쭉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8조입니다. 행정 응원 1항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입니다. 지원. 그죠? 응원, 지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호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니까 A 관청이 있는데 그 상급청이 있어. 상급청. 갑 관청이 있고 상급청 A청이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뭐 재난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재난 현장에 파견이 됐어. 재난 현장에 파견되어 있고 실제 사무실에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2~3명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문제는 처리해야 될 행정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처리하려니 이 3명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 상급청에다가 요청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자 2호 인원, 장비 등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아무튼 이렇게 어려울 때 뭐 이런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3호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상급청에 이번에 발생한 사건이 이 전문 영역과 관련된 화학 테러 화학 사건 그러면 그 화학을 다루는 전문 인력이 일반 우리 조그마한 시골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 인력이 그 상급청이나 특수 다른 기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문 요원들을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요즘에 요원이 참 말이 많죠. 요원. 자, 그다음 그 4호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 통계 등 행정 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호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장 시험에 행정 응원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다 써야 돼요 이거. 그죠? 행정 응원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2항 제1항에 따라서 행정 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 하면 응원해 줘야 되고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거겠죠. 1호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이걸 꼭 써줘야 돼요. 만약에 쓰신다 하면 그냥 이유가 있다 하면 틀려요. 객관식 시험에는 그렇게도 나와요. 1호에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맞냐 틀리냐 나오거든요. 틀려요. 왜? 명백히 빠졌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2호 행정 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이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한테 인원을 이렇게 주면 우리도 일을 못해. 우리도 지금 사건 때문에 다른 사건 때문에 다 거기 다 지금 집중되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 행정 응원에 응해야 된다고요. 3항 행정 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해야 되겠고 당연한 이야기. 4항 행정 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해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되겠죠. 5항 행정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현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파견되어 왔으면 갑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으라고요.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6항 행정 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하는 행정청이 부담하며 당연하죠. 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는데 얘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 부담 금액 및 부담 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당연히 비용을 얘가 부담하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하라고요. 이 둘이 협의를 하라고. 제3절 당사자 등 제9조 당사자 등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 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1호 자연인, 2호 뒤로 넘겨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3호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자, 그 다음 제10조입니다. 지위의 승계, 이것도 별표. 별표. 1항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의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는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자연인. 여기 이제 보니까 그 밑에 바로 법인도 나오죠? 자연인, 법인.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권리 의무를 자녀가 다 받죠. 자녀가 다 넘겨받습니다. 이걸 이제 넘겨받는 걸 상속이랍니다. 상속.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피상속인, 상속받은 우리 자녀를 상속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행정에 있어서도요. 당사자 등이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속인이 그걸 상속을 받는다고요. 2항 당사자 등인 법인 등이 합병하였을 때. 여러분 자연인이 있고 그럼 이제 법인이 있어요. 그럼 법인이 합병을 한대요. 합병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상속받는 거랑 법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회사가 하나로 합해지는 것을 합병이라 하죠. 그러니까 A 법인이 있습니다. B 법인이 있어요. 여기서는 위아래로 쭉 넘어갔지만 합병도 그 같은 개념이라고요. 당사자 등인 법인 등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합병 후 새로이 설립된 법인 등이 당사자 그 지위를 승계한다. 교수님, 합병인데 저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자, 합병의 모습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보면요. A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자, A 법인이 있고, 자, 그 다음 기존에 지금 B 법인이 있습니다. B 법인. A와 B가 합병했다 칩시다. 합병 후에 얘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A, B가 합병을 했는데 합병 후에 법인이 A 법인. 그러니까 이제 B 법인을 흡수를 시키는 거죠. 합병인데 흡수 합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A만 남는 거야.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어. A하고 B를 합병하는데 전혀 다른 C를 만들어. C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어쨌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병을 했더니 기존에 있는 법인 중에 하나로 지금 합병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으로 합병이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무튼 여러분 이 법인이 지금 여기 법인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아니야. 권리 의무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권리가 넘어오는 거랑 똑같잖아요. 다. 3항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겠죠. 행정청이 알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4항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얘한테 이제 허가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1번 허가 취소. 허가 취소했는데 이 상태에서 갑이 운영하고 있는데 허가 취소를 받았고, 그런데 갑이 이 음식점을 을에게 아주 싸게 을에게 넘기는 겁니다.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이것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를 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그림입니다. 양수를 했을 때 처분에 관한 권리나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때는 뭐 하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승계받을 수 있다.
그리고 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상태에서 권리를 양수한 경우도 여기 해당할 수 있죠. 그죠? 허가를 받았고 이걸 넘겼어. 넘기면 그냥 끝입니까? 아니에요. 넘겨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 신고 후에 우리 행정청이 이렇게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권리가 처분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승계가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5항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또는 합병 전의 법인 등에 대해서 행정청이 한 통지는 1항 또는 2항에 따라서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일단 이 시간은 10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조부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첫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일단 봤습니다. 오늘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복습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